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인도를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오늘 뉴델리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판결이 두 나라의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필리핀이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국은 영유권 분쟁 해결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어제 인도 당국자들과의 안보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자유항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민간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권에 제재를 가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시리아 정권을 비판한 유엔의 보고서를 획기적인 일로 평가하면서 그 같은 공격을 벌인 배후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화학무기 공격은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주의 범죄라고 주장했고 영국 대사는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대사는 유엔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한 안보리의 시리아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오늘 캐나다는 항상 중산층에게 희망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은 바로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필리핀에 본부를 둔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쟁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캐나다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하지 않도록 설득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오늘 멕시코를 방문해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멕시코 정부의 예산을 들여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니에토 대통령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오늘 트럼프 후보와의 면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니에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모두를 초청했다며 이번 대화로 멕시코의 이익이 증진되고 멕시코 국민들이 어디에 있든 보호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늘 멕시코 방문 뒤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에서 자신의 이민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연방교도소 수감자 111명의 형량을 단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합리한 최소 형량 규정을 고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비폭력 마약 사범들에 대해 또 한 차례 대규모 감형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미국 헌법상 마약 사범은 폭력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이어도 수십 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처벌을 받으며 이런 수감자가 현재 수만 명에 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법을 고쳐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래 673명이 감형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북부 지역에 제10호 태풍 라이언록이 상륙하면서 폭우와 홍수로 적어도 11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오늘 이와테현 이와이즈 소재 요양시설에서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치매를 앓아온 노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텔레비전 뉴스에는 피해를 입은 요양시설이 잔해 더미에 둘러싸인 채 진흙에 파묻힌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재난당국은 이와테현에서 시신 2구가 더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8월 3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하고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대해서는 형명화 조치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전부장 유엔이 지난해 북한 주민 2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23개 나라도 공개됐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북부 해상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김용진 내각 부총리를 처형하고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에 대해서는 형명화 조치에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른바 공포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최근 내각 부총리를 처형하는 등 일부 고위층을 처벌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총리 김용진이 처형을 당했고 당 통전부장 김영철도 형명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최휘도 현재 형명화 조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63살인 김용진이 6.29 최고인민회의 당시 자세 불량을 지적받은 게 발단이 돼 보위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반당, 반혁명 분자와 현대판 종파 분자로 낙인 찍혀 지난달 총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중앙위원이자 내각 부총리인 김용진은 내각 교육상을 역임했고 리을설과 김양건, 강석주 사망 당시 국가장애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영철에 대해선 올해 71살로 고압적 태도를 보이며 무리하게 통일전선부의 권한 확장을 추진하는 등 권력 남용이 빌미가 돼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지방농장에서 형명화 처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양건의 후임으로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김영철은 경찰총국장을 역임한 대남 강경파로 혁명화 교육 이후 원직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복귀한 김영철이 충성심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서 강경한 대남 태도를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위층에 대한 이딴 처벌이 확인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1년 말 집권 이후 권력 공고화를 위해 고위층을 겨냥해 버린 이른바 공포 통치가 집권 5년차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까지 간부 100여 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집권 후 약 6년간 2,000명가량의 간부들을 처벌했다며 김 국무위원장의 공포통치는 북한 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최고 지도자를 절대화하는 스탈린식 정치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정치는 북한 체제의 불가분의 한 요소이고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공포 정치와 숙청은 지속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도 김 위원장의 공포 통치는 세습 정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정은의 카리스마라든가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인물이라든가 그 분위기, 흐름에 대해서 가차없이 숙청이나 처단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나 엘리트층들의 그 사상적인 이왕 그리고 긴장 해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통치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교육 관련 전문 관료인 김용진의 처형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벌이고 있는 권력 재편 작업의 하나일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축에서 김정일 시대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고 있어요. 하나는 리용호를 중심으로 하는 야전 세력들 쪽을 쳐내고 있고 또 한쪽은 장성택을 정점으로 했던 당뇨 세력들을 쳐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김용진 같은 경우에는 장성택계 이런 쪽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조 박사는 특히 현대판 종파분자라는 김용진의 죄목이 지난 2013년 12월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됐을 때 적용됐던 죄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철이 처벌받은 데 대해 김영철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강등된 적이 있어 평소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 박사는 다만 불경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길들이기 차원에서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법의 핵심 취지가 북한 정권과의 관계 개선보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시행령은 한국통일부 직속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기록 수집 방법과 자료 이관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의 사실을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해 인권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정책 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제3국 거주 탈북자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등은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해설집에서 북한 주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자필 진술서나 영상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인권 자료를 수집한 뒤 법무부 보존소에 매 분기 종료 이후 10일 안에 현황을 통보하고 20일 이내에 원본을 이관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은 북한 인권 관련 기록을 모아 북한 내 인권유린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 별도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사업 관련 조사와 연구 정책 개발, 인권 관련 단체의 각종 사업을 지원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당국과 주민을 구분하긴 어렵겠지만 북한인권기록센터 등의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4일 북한 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또 이를 토대로 책임 규명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3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 인권기록센터를 통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모아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후에 책임 규명 활동까지도 나설 수가 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한 북한 인권법의 시행은 대북 정책의 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기존의 대북 정책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추진했지만 이번 북한 인권법은 정책의 주된 대상이 북한 주민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간부와 주민에겐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한 반면 북한 당국에 대해선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9월 4일이면 북한 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이 핵심이라며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대응하는 게 북한인권법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어디까지는 이제 북한 주민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이제 북한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이제 압박기관이니까 이것과 달리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은 좀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각도에서 북한인권법은 봐야 됩니다. 그것이 원래 취지고 인권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의 인권이고 북한 정권과의 어떤 평화라든지 발전 여기에 주안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김태훈 변호사는 한국에서 11년 만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며 다만 정치적인 문제로 본래 취지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긴 만큼 앞으로 시행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잘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법에 남북 인권 대화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남북 관계 개선 등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이 지난해 북한 주민 2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북한 당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사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오는 9월에 열리는 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2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무그룹이 지난해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한 전 세계 31개국 56명에 포함됐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의적 구금은 국가기관이 불공정하고 예측 가능성 없이 자의적으로 개인을 체포하거나 억류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9월 열린 회의에서 북한 주민 김성혁 씨와 권향실 씨를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당시 회의 자료에 따르면 김성혁 씨는 2001년 중국에서 기독교에 관한 교육을 마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지인의 신고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신문 과정에서 당국의 압박에 한국 정보기관의 교육을 받았다고 허위 자백했고 변호인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 채 비밀리에 열린 재판에서 1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02년부터 가족 방문 등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채 청진의 수용교화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김 씨에 대한 구금은 모든 사람이 범죄 여부를 판정받을 때 공개리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힌 세계인권선언 10조와 18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4조와 18조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향실 씨는 1998년 중국으로 탈출한 뒤 조선족 남성과 결혼해 중국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3월에 한국으로 가려던 계획을 실행하기 직전에 중국 공안에 체포돼 2004년 5월에 북한으로 강제 북송됐습니다. 권 씨는 2004년 8월 청진으로 이송된 뒤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고 2005년에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씨는 2004년 이후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그룹은 권 씨의 구금은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추방을 당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범죄 여부를 판정받을 때 공개리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9조와 1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9조와 14조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 같은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북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김성혁이란 인물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실무그룹의 서한을 북한에 반대하기 위한 기도로 간주해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는 또 권향실 씨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무그룹은 두 사람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하면서 북한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강제 북송된 탈북자 등 18명을 북한 당국의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었습니다. 또 2012년에는 한국 경상남도 통영 출신으로 독일의 간호사로 파견됐다 월북해 북한에 억류된 신숙자 씨 모녀와 탈북자 강철환 씨 가족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23개국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30일 입수한 미 국무부의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는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나라들 명단,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나라들 명단 등이 그것입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탈북자 지원, 북한 내 정보 유입,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동맹과 협력하는 한편 개별 국가들과 자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같이 과거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나라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나라로는 베트남과 중국이 지목됐고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나라로 중국,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23개국이 공개됐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그럼 조은정 기자와 함께 국무부 보고서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네. 이 보고서에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나라 명단이 실렸는데 이제 이 명단을 토대로 미국 정부나 의회 후속 조치를 또 기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나라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언급한 나라는 23개국입니다. 다만 북한 노동자들이 고용된 나라를 확실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한국과 관련 정보를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고서는 비정부 기구들이 파악한 내용이라며 앙골라,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콩고 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라오스, 폴란드, 말레이시아, 몰타, 몽골,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팔, 나이지리아, 카타르, 러시아, 세네갈, 싱가포르, 태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을 지목했습니다. 예. 또 그런가 하면 탈북자들을 북송하는, 그러니까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나라들의 명단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1단의 탈북자들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이송됐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중국 국경지대에서 북송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비정부 기구들이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보고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국무부는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 정책을 바꾸기 위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즉 북한 주민들을 국무부가 대변하겠다는 건데요. 예.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 유린 실태를 널리 알리고 또 북한 내부의 정보를 외부로, 외부의 정보를 내부로 넘나들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국무부는 탈북자 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탈북자 증언을 문서화하고 또 위성사진으로 북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하는 한편 탈북자들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훈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또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기 위해 탈북자 사회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잘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또 북한 안팎으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지원도 언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 내부로 라디오 방송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VOA 미국의 소리 방송, RFA 자유아시아 방송, 또 한국의 민간 독립 방송사들과 협력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북한 당국자들을 주목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인터뷰를 통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 내 장마당 인맥을 통해 정보를 유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보에 대한 북한인들의 반응도 수집해 외부로 빼오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예. 또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도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에 포함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를 완전히 처벌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지만 북한 당국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7월 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명시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또 재무부가 이를 근거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무부는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인권 유린 책임을 묻는 조치를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 국무부가 기울이는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노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북한 인권에 대한 양자, 다자 회의를 자주 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매년 채택되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지지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같이 과거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나라들과도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국제기구 또 각국 정부들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건데 네네. 그런가 하면 이 민간 단체들과 협력하는 부분도 있죠. 네네. 미국 정부는 민간 단체들과 협력해 뉴욕과 제네바에서의 유엔 회의 기간 중 북한 인권을 조명하는 행사들을 열었습니다. 또 민간 단체들이 주최한 북한 인권 행사들에 미국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예. 이번 보고서가 올해 발효된 이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이른바 HR 757에 따라서 이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거죠. 예,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302조는 국무장관이 법 발효 180일 이내에 의회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정 시한인 16일을 조금 넘긴 24일에 제출됐습니다. 역시 302조에 따라서 앞서 지난 6일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나열한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됐고요. 또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와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방안에 대한 기밀 보고서도 별도로 제출돼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 개선 전략 보고서 구체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비확산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등 북한 문제가 다음 달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leaders will engage on the DPRK, as Dan said, and on non-proliferation, and the submarine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by the DPRK. 러셀 차관도는 30일 워싱턴의 외신 기자 클럽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과 라오스 순방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의 SLBM 발사를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으로 거듭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SLBM 발사와 앞서 감행한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정상들 간의 대화를 더욱 시급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이런 행동이 민간 항공과 해상 무역에 위협이 된다며 각국 정상들이 이 같은 실질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behavior, among other things, threatens civil aviation and maritime commerce in the region, and it's necessary for the leaders to engage very directly on that real threat.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중국 간 관계 개선 노력과 협력 여지를 설명하면서 두 나라가 모든 사안에 동의하진 않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등 북한 문제에 관해선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 거의 모든 나라와의 관계가 완전히 탈바꿈했을 정도로 개선됐다면서 북한만이 열외자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태 담당 선임 보좌관도 이날 설명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북한의 불법 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지속된 대북 제재로 북한의 통치 자금이 줄었고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지도층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국제회의 참석자 카자흐스탄에 머물고 있는 홍 장관은 어제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지표를 보면 북중 교역 규모가 지난 7월 들어서는 6월보다 감소했고 6월에 다소 늘기는 했지만 올해 4월부터 추세를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것도 대북 제재의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시간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의 대중국 철광석 수출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석탄 수출 역시 잠시 줄었다가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중국이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 이 안보리 결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북중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철광석은 총 91만 톤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1월에만 6만 9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20% 감소했을 뿐 이후 2월부터 6개월 연속 지난해와 비교해 적게는 6%, 많게는 290%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일환으로 민생용을 제외한 철광석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4월 초부터 4개월 동안에도 월 평균 수출 증가율은 113%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월에는 수출량이 22만 2천 톤으로 전년도에 약 3배에 달했습니다. 금액면에서도 7월까지 수출액이 4,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지화자원 전문가인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북한산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이유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을 꼽았습니다. 북한이 이제 외화 수급을 위해서 수출량을 늘린 거고 중국은 수요가 있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 쪽에서 보면은 싼 가격에 철광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그게 접점이 맞아서 수출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 소장은 앞으로도 북한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량은 대북 제재와는 상관없이 중국의 산업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최대 대중국 수출품인 석탄은 올해 7월까지 대중국 수출량이 1246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늘었습니다. 대북 제재 직후인 4월에는 수출량이 20% 줄었지만 이후 감소폭이 계속 줄어들면서 7월에는 지난해 수준인 200만 톤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산 석탄이 중국의 철강 회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로 중국이 호주, 베트남, 북한 이런 데서 주로 무연탄 수입을 해왔는데 그중에 이제 북한산 무연탄이 품질이 철강회사에 쓰기에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다라는 인기도 좋았고 또 석탄 가격도 북한 석탄이 상대적으로 좀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면에서 중국의 철강 업체들은 북한산 석탄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철광석과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이들 품목이 민생 목적이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선임연구위원은 처음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됐을 때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에너지 쪽에서 민생용 에너지 그러면 가정 상업용 에너지를 민생용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산업용이나 뭐 군수용 또 공공 기타용 이런 것들은 민생용이라고 안 하고 저희도 민생용을 제외한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유엔 제재가 나왔을 때 그래서 북한의 석탄은 사실상 수출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산 석탄은 거의 대부분 중국의 철강 회사에 공급되고 이 경우 용도는 산업용이기 때문에 민생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예측과는 달리 중국은 군수용이 아니면 모두 민수용, 민생용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생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거나 목적에 상관없이 수출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자원연구소의 최경수 소장은 중국 세관이 수입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수입업자가 이거 민생용이라고 수입을 하면 그 신고를 하면은 세관에서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그걸 뭐 수요처를 써놓더라도 그 수요처를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관에서 일일이. 그건 뭐 그러면 통과되는 거죠.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김영윤 남북 물류포럼 대표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제 민생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민생 부분이 이름이 민생이지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 대표는 지난달에 북중 교역지대를 방문했다며 그곳에서 중국이 북한의 자원을 실어내기 위해 계속 북한으로 차량을 보내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광진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광물 수출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이 대북 제재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러 연구원은 중국이 과거부터 대북 제재 이행에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So if you look back, we've seen after each of the previous North Korean nuclear tests that China would impose sanctions to a limited degree.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부과된 각각의 제재를 1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제한적으로 이행하다가 나중에는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선임국장은 중국은 대북 제재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ambivalent about sanctions on North Korea. On one hand, many Chinese at the very top of 중국 지도부의 많은 사람들은 김정은 정권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접경 지역의 불안정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제재는 원하지 않고 있다고 크로닌 국장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 경기도 고양시내는 다문화 가정 또 탈북민 가정의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야구단이 있는데요. 이 야구단에서는 야구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을 치지 말고 그냥 받아, 그냥 막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고양 다이노스 경기장의 리틀 야구 경기장. 2주에 한 번 토요일마다 이곳에서는 고양 허구연 무지개 리틀 야구단의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고양 허구연 무지개 리틀 야구단은 야구 해설가로 유명한 허구연 씨가 다문화와 탈북민 가정의 초등학생들을 위해 창설한 야구단입니다. 지난 2012년에 창단해 올해로 5년째를 맞는 이 야구단은 3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양시청 체육진흥과의 최지선 씨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같이 야구 훈련도 하고, 원래 실력이 어디 대회를 나가서 수상을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김태민 코치님이랑 아이들 공 주고 받는 연습하고, 저번에 이제 전국 티볼 대회를 떨어지긴 했는데 나갔을 때 애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자극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고양 허구연 무지개 리틀 야구단은 매년 5월에서 10월 격주로 모여 야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박용진 전 LG 트윈스와 한화 이글스 2군 감독이 감독을 맡고 있고, 김용달, 임호균, 손현, 전준호 등 전현직 야구 지도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야구 훈련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햄버거도 만들어보고 프로야구 선수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30여 명의 단원들이 야구와 문화체험을 함께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야구 훈련도 하고 문화체험도 가고 햄버거 만들기 체험 이런 것도 하고, 아이들한테 문화적으로 어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야구단입니다. 여기 옆에 다이노스 홈경기 할 때 그런 거 이제 관람하고. 자세 왼쪽. 여러 색깔이 조화를 이루자는 뜻으로 지은 무지개라는 이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단원들끼리 잘 어울리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치님이랑 같이 야구를 하고 게임도 하면서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해서 좋아요. 햄버거랑 그 감자튀김이랑 그 막 주문 막 받는 것도 재밌었고, 전에는 막 유현진 선수도 만나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고 했어요. 여기 오면은 야구도 재밌게 하고 마지막에 햄버거도 줍니다. 나의 취미다. 야구하면 체력을 기를 수 있죠. 감독님, 코치님이 정말 착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감사해요. 아쿠아리움에 가다가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처음 가보는 거라 되게 신기했고 되게 재밌었어요. 야구하고 나서 뭔가 아빠가 트는 야구하는 거 모습이 좀 더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야구 규칙들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선수들 타율이나 타격폼이나 이런 거를 더 잘 보게 되고, 또 홈런 되면 재미도 있고 기분도 좋고, 또 동료 선수들 축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아프지? 공 맞아? 안 아프지? 공 맞으면 재밌어요. 재밌지? 갖고 와. 공 갖고 와. 고양 허구연 무지개 리틀 야구단 활동을 통해 더 큰 꿈을 갖게 된 단원들도 있습니다. 유현진처럼 멋진 투수가 되고 싶어요. 원래는 과학자였는데 여기를 다니면서 야구에 대한 재미 느껴가지고 야구 선수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멋진 투수가 되는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홈런도 많이 치고 잘 플레이도 잘하는 야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꽤 많은 비용이 드는 야구를 고양시의 지원으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학부모들의 반응도 참 좋습니다. 친구랑 같이 뛰고 그렇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좀 경기 좀 밝아고 또 운동도 좀 원래는 운동을 싫어한대요. 지금은 다른 거 바라지 안 하고 그냥 애는 건강하고 막 친구랑 어울리고 뛰고 그렇게 그것만. 자기도 안 해봐서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많이 울었어요. 첫날 와서. 그래서 다음에 좀 있다가 좀 적응되나 봐요. 되게 좋아해요. 재미다고 그런 얘기 했나 봐요. 좀 더 지켜봐야죠. 자기가 운동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축구도 시키고 싶고 축구도 하고 싶고 야구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여기 보니까 몇 번 해보니까 야구 제가 생각에는 야구 능력고 재력이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하게 잘 잘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편 고양 허구현 무지개 리틀 야구단은 오는 10월까지 훈련을 마친 후 11월에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티볼 교류전에도 참가할 예정이고요. 희망자를 더 모집해 내년 5월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지난 며칠 동안에 한국 전역에 강풍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울릉도는 비 피해도 있었나 보네요. 네네. 이 폭염을 걱정했던 것이 불과 일주일 전이었는데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서울과 중부 내륙 지역은 아주 쌀쌀한 날씨에 바람 피해까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초속 4m 안팎의 바람이 분 곳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뭐 소형급 태풍이 분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정도였는데요. 육지뿐 아니라 전국 그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고 4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네. 15년 만에 뭐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예. 강릉과 양양 등 해안 지역의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백길이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폭우까지 내려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비가 많이 왔나 보네요. 네네. 1938년부터 울릉 지역에 대한 기상 관측이 시작됐는데요. 네. 지난 사흘 동안 내린 누적 강우량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398mm였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기 시작한 이틀째 날인 29일과 그리고 30일 사이에는 뭐 역대 세 번째 강우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물기를 잔뜩 머금은 산 귀퉁이들이 무너져 내렸고요. 비탈길 도로는 뭐 흙탕물을 내려보내는 급류처럼 변해버린 곳도 많아서 뭐 울릉도 섬 전체가 아수라장이 돼버린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제 기억에는 작년 겨울에는 울릉도가 눈이 많이 와서 또 고생을 했는데 비, 눈, 울릉도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상륙해 큰 피해를 입힌 태풍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군요. 네네. 그 10호 태풍 라이언룩과 그 태풍 전에 발달해 있던 동해상의 저기압이 겹쳐져서 이 바람의 비 피해까지 더해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지금 춥다고 표현을 할 만큼 아주 쌀쌀해진 기온인데 이것도 동해상의 찬바람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울릉도로 돌아가 보자면 섬 전체를 둘러보는 일주도로 곳곳이 통제됐고요. 산사태에 무게를 견디지 못한 터널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 여객선에 그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울릉도에서 그 비 피해 복구를 하다가 다친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해경 경비정으로 요 부상자들 육지로 옮겼다고 하고요. 예. 오늘은 비가 좀 그쳐서 긴급 복구를 시작했는데 이 복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되고 있는 피해 상황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연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했고요. 또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돈이 오늘 한국으로 송금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일부에서 반발이 심하군요. 그렇습니다. 그 일본의 출연금 10억 엔으로 지급될 예정인 피해자 전체에 대한 상처 치유 명목의 위로금 받지 않겠다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에 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규탄 성명도 냈는데요. 특히 일본 정부가 출연금 10억 엔을 지급한다면서 그 이제는 책임을 다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네. 그 이후에 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 철거 이전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 1,000억 원을 줘도 이 소녀상을 바꿀 수 없다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낸 겁니다. 네. 오늘은 특히 그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시위의 날이었는데요. 12시 정오에 열리는 집회에 앞서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표로
90살 김복동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5명의 의료금 거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기자회견장에는 뭐 시민단체 회원들도 많았고요.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있었는데 한 그 국회의원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철거하지 못하는 것처럼 소녀상도 철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금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라고 하죠? 네네. 그 헌법재판소가 한일 청구권 협상에 따라서 이 한국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도록 판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정부가 도중에 이를 묻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할머니들이 소송을 낸 것인데요. 네. 이 부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권이 할머니들한테 있다는 것을 사법부에 물어서 확인하겠다. 그런 의미의 소송입니다. 네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움직이는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또 피해자 할머니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학생, 시민단체 등이 할머니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돌잡이 풍경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이 있네요. 아기의 첫 생일을 맞아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여는 돌날의 돌상 풍경, 기억하실 겁니다. 네. 집안에서 어떤 풍성한 음식을 올린 상차림 앞에 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물건을 두고 이 주인공인 아기가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축하를 했던 그런 돌잡이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요. 네. 이 기억이 옛날 그 과거 5, 60대 세대와 3, 40대 그리고 요즘에 20대 세대는 다 다른 기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첫돌 생일 맞이 돌상 풍경이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한 신문 기사가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 돌잡이라면 부를 뜻하는 쌀, 지폐, 그리고 오래 살라, 건강해라, 실도 놓고 또 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붓도 놓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달라졌다는 건가요? 1990년대부터는 기본 돌잡이 물품에다가 사회적 그 시대상들이 좀 반영되기 시작했답니다. 네. 미국 메이저리거가 된 그 박찬호 선수처럼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려면서 돌상에 야구공이 올라갔던 때가 바로 그때고요. 네. 또 박세리 선수 골퍼 이번에 그 올림픽의 그 여성 골퍼들의 감독이었는데 이 박세리 선수처럼 유명한 골프 선수가 되라고 골프공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의사 판사 되라고 청진기 판사봉 올리는 것, 국위 선양과 개인의 명예를 대표하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라고 금메달 문양의 어떤 그 물건을 올리는 것도 요즘 풍경이고요. 기업가가 되라고 명패, 직업군인이 되라고 장군 성판, 국회의원 배지, 대통령을 상징하는 청와대 봉황 문장도 요즘 돌상에 오르고 있답니다. 요즘 한국 방송에서 요리사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돌상에 요즘에는 주걱이라든지 요리사, 모자가 등장했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요. 또 부모님의 경제 수준이랄까 관심사 이런 것들이 그 돌상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혼식장 못지않은 그런 어떤 화려한 이벤트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가정에서 다 이런 돌잔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혹은 조금 더 무리를 해서 이런 파티를 하는 듯한 큰 규모의 돌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큰 돈이 들어가겠죠. 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부의 사진을 시작으로 탄생, 100일, 돌까지의 성장 일기를 사진 액자로 만들어서 장식을 하고요. 또 큰 화면에 영상을 보여주면서 행사의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네. 이 행사의 그 중심되는 것이 바로 이 멋지게 차려입은 부모와 함께 아이가 나타나서 하객들 앞에서 이 돌잡이를 하는 겁니다. 예. 부모의 기대와 바람에 따라서 어떤 상징 물품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행사가 되겠는데요. 요즘 이런 형사도 있답니다. 여자아이들의 돌잔치에서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은 남성 연예인의 인형을 놓고 신랑잡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부모님들이 상당히 앞서가시네요. 이 어른들의 바람과 희망이 담긴 그런 돌잡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신랑감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어른들의 생각과 믿음이 반영된 조금은 뭐 씁쓸하기도 한 그런 돌잡이 풍경인데요. 네. 한 전문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돌잡이 문화에 대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던 이 아이 중심의 조선시대 돌잡이 의례가 달라졌다, 변질됐다. 다재다능한 그런 아이를 기원하는 부모의 소원풀이 이벤트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이렇게 하루 2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또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뉴스투데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최근 아프리카 케냐에서 각국 외무장관들과 만나 남수단 사태를 안정시키려면 유엔 안보리가 허용한 대로 다국적 보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 있는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지난해 촉발된 이 나라의 부족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을 이행하려면 보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월 12일 남수단 평화유지단 내 지역 차원의 보호군을 창설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앞서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서는 살비키르 대통령과 리크 마차르 전 제1부통령에 충성하는 세력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과 11일 기간 중 양측 군 병력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인과 성폭행 그리고 기물을 마구 파괴하는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정부군 병력은 유엔 시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남수단에서 폭력 사태가 시작된 이래 수천 명이 사망했으며 200만 명이 피난민이 됐습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나이로비에서 만난 모든 외무장관들이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4천 명의 보호군 병력을 배치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군이 남수단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보호군이 주민의 이동과 보호라는 매우 명확한 지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군이 사태를 안정시키고 화해를 이루며 장차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남수단 주민의 최대 인도주의 원조국인 미국이 추가로 1억 4,8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원조액은 총 17억 달러에 달합니다. 케리 장관은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 합의 이행을 위한 포괄적인 정치 과정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남수단 주민들에게 서로 법에 따라 동등하게 존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도층에겐 인종에 근거한 싸움을 중단하고 국가를 책임성 있고 포용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